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은 약간 포맷을 달리 하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혼자 그 주식의 필요성,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오늘은 그 게스트 스피커를 제가 모셨습니다. 그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신 것 같고요. 또 증권계에도 오래 계셨고, 그리고 옛날 이렇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얘기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운영하던 코리아 펀드에 또 관련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도움도 되지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신재영 사장님이에요. 그 한국포스증권의 대표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좀 약간 낯이 서른 이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펀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죠. 그 2013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펀드 온라인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혼자뿐만 아니라 그 투자 철학,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죠. 노후 준비, 그리고 왜 사람들은 펀드에 투자 안 하나, 여러 가지 저희가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포스증권의 신재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조니 대표님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잠깐 소개되셨던 우리 조니 대표님은 미국에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큰 일을 맡으셔서 우리 한국 자산업계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계시고, 특히 투자자들 위한 여러 가지 교육에 많이 좋은 모범이 되셔서 늘 존경하고 같이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잠깐 설명했던 한국포스증권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은 2013년도에 설립되었던 펀드 온라인 코리아, 아마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앱으로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 펀드를 온라인으로 전문적으로 파는 증권회사입니다. 그곳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년도에 대우증권에 입사해서 기획실과 그리고 리테일 총괄을 맡고 이 회사 임발한 것은 올해 1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일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할 부분은 예. 정말로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증권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왜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 근데 저는 이제 금융 문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 문명으로 봤을 때 가장 최악의 나라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일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 저기 뭐라 그러죠? 일하지 않고 번 거, 불로소득. 불로소득. 예. 불로소득이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예, 그래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런 불로소득을 얻는 거는 죄악시 여기는 그런. 그래서 일본은 최악의 나라구나.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블룸버그에서 떴어요.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된 그런 그룹이죠. 맞습니다. 그게 일본 여성.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일본 여성인데요. 끔찍하게도 사망하기 전까지 마지막 돈이 끊어지는 시간이 20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전 한 푼 없이 20년을 살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근데 이제 한국이 안타깝게도 거기를 닮아가는 거예요. 일본을.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액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을수록 그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한번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네. 제가 그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넘는데요. 벌써 그렇네. 네. 저는 이제 추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런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금융무명이 심하구나. 제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약 50%가 금융무명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98%가 아닐까. 예, 제가 많이 생각해서 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주식에 투자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30년. 근데 펀드도 팔아보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그 펀드에 대해서 시장도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그 불신이라고 그럴까요? 아직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왜 한국은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제 수치로 봐서도 지금 공모펀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전체적인 내주에서 한 200조 정도 그저 머물러 있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1000조에서 2000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 이면에는 철저하게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거의 극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펀드는 어려운 것, 펀드는 사면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한 4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펀드 판매 채널에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금융상품은 지금 현재 펀드 판매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구입하게 되는데,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좀 더 장기로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골라서 펀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 위주 내지는 그들이 권하는 펀드 중심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이 장기적으로 이 펀드 상품을 가져가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주식에 대체 내지는 거의 투기적인 성향으로 뭐 몇 개월 만에 뭐 몇 프로를 올려주겠다, 또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겠다는 식으로 금액을 제시한다든가 수익률을 제시하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펀드 상품에 대한 이해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큰 교육적인 내지는 좋은 상품의 이미지 자체를 오히려 더 왜곡시켰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펀드라는 것을 좀 더 고객 입장에서 쉽게, 또 우리가 용어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펀드라는 어떤 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펀드에 대한 본인의 생활 목적별 투자에 맞게 펀드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이즈를 가이드해 주는 그런 상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제도상 또 여러 가지 문제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펀드와 관련돼 가지고 각자의 지금 투자하는 방법상의 문제, 즉 펀드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습관적으로 투자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개념들이 좀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운용사들이 문제 좀 있겠죠. 운용사에서 좀 더 성과에 더 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상응된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성과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고객 니즈에 맞지 않게 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펀드 시장의 고객으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펀드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와 펀드에 투자하는 거와 연관성을 잘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뭐죠? 근데 펀드는 뭐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펀드하고 그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의 금융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채널을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창구에서 파시는 분이 본인은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펀드를 자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파는 것 자체도 난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20% 벌면 얼른 저기 네. 팔아서 매도 신호를 하고 주고 이익을 취하고 또 20% 손해 보면 또 손절매 안 하고 예. 뭐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좀 생각하면 다른 네, 투자 저는 습관이 이게 있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1%또 손실수를 수익, 예. 다시 또 붙이고 하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구나. 예. 근데 그게 무슨 일부러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거를 당연시 여긴 거예요. 음. 그리고 장기라는 게 그러면 얼마가 장기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장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모으는 거다. 60세까지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장기는 3개월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대표님 너무나 대표님 말하는 거 공감해요. 저는 3개월 동안 절대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무명률이 높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한국이 그 일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금융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따라가는 건가 그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예. 그리고 저희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도 처음엔 좋았다가 손해를 보고 또 2년 동안 또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또 분노를 택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코리아 펀드 운영할 때도 보니까 어떤 때는 뭐 5년을 그냥 옆으로 기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산 시점이라 틀린데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한 번도 누가 와서 나를 협박하거나 그거를 뭐 왜 잘못됐느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고객하고 직원 판매하는 우리 어드바이저를 할 수 있는 뭐 브로커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지속적으로 서로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그 신뢰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줘야 되고 그런데 팔 때 이후에 관리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소홀한 것이 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펀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정말 고객 입장에서 고를 만한 좋은 펀드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펀드를 권유하고 또 그 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르면서 왜 올랐는지 내렸으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첨사진들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 KP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 직원마다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키 퍼포먼스 인증 그래서 그 어떤 펀드를 파냐에 따라서 보수율도 다르고 성과도 다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잦은 매매를 통해서 수수료가 많이 취해지면은 KPI가 발생이 높기 반대로 때문에 얘기하면은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일치하지 그렇죠. 상치된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심각한 예. 문제죠. 예. 물론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좋은 장 때는 모르겠어 나와는 장이 조정기고 좋았다 할 때마다 본인이 고객 입장에서 평생 고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유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많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지금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앞으로 좀 더 금융에 종사하는 분들이 바른 금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또 고객이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의 문제를 우리 인식을 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의 제공 내지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요즘은 절대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그동안은 상대적 가치에서 상품을 골랐던 시절, 즉 어떤 뭐 삼성전자다 아니면 어떤 뭐 LG전자다 아니면 유명 메이커의 현대차다는 유명 상품 우리가 골랐던 것에서 지금은 경험해보고 본인이 그 서비스가 좋냐 나쁘냐를 정보가 워낙 공유되다 보니까 본인의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거쳐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속에서 가장 높은 절대 가치를 향해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도 아마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갖춰진 정보의 비태칭 속에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고객이 물건을 사게 했다면 이제는 모두 다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은 특히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핀테크의 개발로 인해서 모든 상품을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보가 공개되면 고객이 절대 가치로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에 계신 분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고객들도 여러 가지 조사해 보고 좀 더 낮은 수수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커와 거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